있어요. 자, 신경계 일단 제일 크게 나눴을 때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 이렇게 나뉘는 거고, 중추신경계는 뇌랑 척수를 말하는 거죠. 근데 뇌랑 척수를 얘기하는 중추신경계가 뭐 별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뇌나 척수 그 자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뇌 안에 들어있는 뉴런들, 신경들만 중추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척수 안에 들어있는 뉴런들, 신경들만 척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아니, 중추신경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뉴런에 신경세포체가 됐든 축삭돌기 말단이 됐든 어느 한쪽이 요 중추신경계 바깥으로 나가 있으면, 그러니까 요 신경세포체만 밖에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요 말단만 밖에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한쪽이라도 바깥에 걸쳐 있으면 그건 무조건 말초신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중추 안쪽, 그러니까 뇌나 척수 내부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그때 어떤 뇌가 무슨 일을 하고 척수가 무슨 일을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돼요. 이건 사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잖아.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중간뇌가 눈과 관련된 불수위 운동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중추였단 말이야. 불수위 운동은 뭐야? 우리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지와 상관없는 운동을 불수위 운동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눈과 관련된 우리 의지와 상관없는 운동을 하는 게 중간뇌야. 대표적으로 동공반사 같은 거. 근데 그걸 왜를 설명할 게 없죠.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할 여지도 없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없으니까 뇌나 척수의 기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거 그냥 진짜 진정한 암기의 영역이고. 근데 이제 말초신경계 쪽으로 내려와 보면 우리가 말초신경계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게 뭐였어? 그거 뭐 말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체성운동과 감각신경과 자율신경을 나누는 거였단 말이야. 얘네들은 기능에 따라 나누는 거지. 어떻게? 체성운동은 말 그대로 운동신경으로서 그냥 뭐야, 운동 명령. 그래, 지금 제가 손 까딱까딱 하고 있었네요. 그럼 이 명령을 전달한 게 체성운동신경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건 그러니까 뭐야, 내 의지대로 하는 운동, 즉 수위 운동에 대한 명령을 전달하게 되는 게 체성운동신경이고요.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운동신경이 곧 이 체성운동신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각신경은 우리가 이게 흔히 얘기하는 감각신경 그 자체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시신경, 이런 게 감각신경인 거죠. 시신경, 뭐 후신경, 후각신경, 뭐 미신경, 미각신경 이런 거. 그래서 감각과 관련된 신경, 제일 그 흔한 대뇌한테 감각을 전달하는 그런 신경이 감각신경이 되는 거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자율신경은 누군가한테 명령을 내리는 신경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신경이야. 그 중에서도 불수위 운동을 하는 애들이지. 그래서 그런 불수위 운동과 관련된 명령을 내리는 게 자율신경계인데 얘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었죠. 그리고 그 외의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뭐 외워주시면 되겠지. 뭐 교감은 앞에가 짧고 뒤에가 길고, 부교감은 앞에가 길고 뒤에가 짧고, 이런 디테일은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주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교감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나머지 전부 모두 다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더라 라는 것도 사실 외워주고, 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시면 그런 거 보라고 유튜브에 영상 올려놓은 거니까 유튜브는 내일 채널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래서 말초신경을 기본적으로 다룰 때는 체성운동, 감각, 자율 나누면 되는데,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운동신경이 체성운동인 거고, 흔히 얘기하는 감각신경이 감각신경인 거고, 흔히 얘기하는 교감, 부교감 이런 거는 모두 다 자율신경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기준을 나누는 게 뇌신경이냐 척수신경이냐 이런 기준이 됐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뇌신경 같은 경우는 뭐였냐? 뇌랑 직접 연결된 말초신경을 뇌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랑 뇌신경은 엄연히 다른 거야. 뇌신경이라고 불렸다는 소리는 이미 말초인 겁니다. 뇌 안에 들어있는 뉴런이 아니라, 뭐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신경세포체나 축삭돌기 말단 둘 중 하나는 적어도 뇌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뇌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얘가 뇌에 들어있어. 나머지는 뇌 밖에 있어. 이게 뇌신경인 거고, 척수신경 같은 경우는 얘가 척수 안에 들어있거나 얘가 척수 안에 들어있거나,
나머지 반대쪽은 나와 있는 이런 경우가 척수신경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한쪽은 바깥에 있어야 돼. 그 외 말초신경이니까.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일단 여기 있는 걸 하나씩 갖다 놓으면요.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무조건 척수신경이었지. 왜냐?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아까 앞이 짧고 뒤가 길다라고 했을 때 이 짧은 앞이 결국 척수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했었지. 이만큼이 척수 안에 들어있고 요만큼만 척수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린 교감신경은 전부 다 척수신경으로 넣어주면 되는 얘기였고요. 기억나? 기억나요? 약간 끄덕임이 느린데? 일단 오케이. 교감신경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 부교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집어넣어주는 거였어? 부교감은 기본적으로는 뇌신경에 넣어줘야 되는 게 맞아. 왜냐면 어떤 거에 대한 명령을 내리냐와 상관없는 교감신경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무슨 뜻? 예를 들어 심장에 연결된 교감신경이면 심장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건 연수니까 연수의 명령을 심장한테 전달한다 라는 역할을 하는 교감하고 부교감이 있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 연수의 명령을 받아서 교감은 심장박동을 빠르게 만들어줄 거고 연수의 명령을 받아서 부교감은 심장박동을 느리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했을 때 교감은 연수의 명령을 받는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척수에서 출발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교감은 연수의 명령을 받을 거면 연수에서 출발한다 라는 거였지. 그래서 부교감은 본인이 명령을 받을 중추에서 직접 출발한다, 이게 특징인 거고, 교감은 상관없이 내가 누구 명령을 받을 거든 상관없이 아무튼 일단 척수에서 출발해. 이게 이제 차이란 말이야. 그렇다 보면 결국 대부분의 중추는 뇌에 몰려 있단 말이죠. 뇌가 하는 일이 척수가 하는 일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부교감은 뇌신경이 되는데 단 한 가지 예외. 그게 방광부교감이었지. 왜? 방광은 배설기관이고 배설중추가 척수니까. 그러니까 부교감은 그냥 중추에서 직접 출발하면 되는 거였는데 대부분의 중추는 뇌에 몰려있지만 딱 하나 배설중추가 척수다 보니까 배설에 연결된, 배설과 관련된 부교감들은 척수에서 출발해서 척수신경이 됩니다. 근데 배설에 관련된 부교감은 방광부교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척수신경이고 나머지는 전부 뇌신경.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체성운동하고 감각 같은 경우는 얘네 둘을 나누는 기준과는 아예 달라. 그러니까 교감이면 무조건 척수, 부교감이면 대부분 뇌신경인데 방광부교감만 척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체성운동하고 감각은 둘 다 운동감각이 둘 다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식인 거냐? 얘는 대뇌가 만든 운동 명령을 운동기관한테 전달하는 거고 얘는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대뇌로 전달하는 거니까 어차피 쟤네들은 대뇌랑 관련된 애들이거든. 그래서 뭐가 됐든 대뇌랑 연결되면 돼. 근데 대뇌랑 가까우면 그냥 대뇌한테 바로 가버리면 되니까 뇌랑 가까운 애들은 뇌신경이 됩니다. 즉 뇌랑 가깝다라는 소리는 이 머리통 쪽에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해 주냐? 목 위에 있는 운동신경이나 목 위에 있는 감각신경은 굳이 당연히 척수로 갈 필요 없이 뇌랑 바로 연결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목 아래에 있는 애들은 직접 대뇌로 가기에는 대뇌가 너무 멀잖아. 그래서 어떻게? 척수랑 연결이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였고, 마지막 전근 후근. 이건 뭐였냐면 전근은 척수의 출구가 되는 거였고, 그리고 척수의 입구가 되는 게 후근이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척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등 쪽으로 나 있는 길이 후근, 우리 몸에서 등 쪽으로 나 있는 길이 후근이고 우리 몸에서 배 쪽 앞쪽으로 나 있는 길이 전근인데 그 전근은 신경들이 나가는 길이다. 후근은 신경들이 들어오는 길이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말초신경 중에서 들어오는 신경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그치, 감각만 들어오는 신경이지. 왜? 얘는 외부의 자극을 중추한테 들고 가는 신경입니다. 근데 나머지 체성운동이나 자율은 어때? 중추가 만들어낸 명령을 기관한테 전달하는 애들이지.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전근에 해당되는 거는 운동하고
자율이 된다. 그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전근 후군은 누구 거? 척수 거다 보니까 무조건 척수신경일 때만 의미가 있는 논의가 됩니다. 즉 뇌신경을 가지고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가 돼요. 그걸 방금 드린 시험지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걸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그냥 유튜브 캡처를 하세요. 아휴, 내가 보고 싶으면 유튜브를 보라고. 에이, 그거는 포즈 안 취해주시잖아요. 포즈는 안 취해도 제 조회수가 늘어나잖아요. 일단 조회수를 늘려주세요. 자신감 아닙니다. 구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대장에 연결된 교감신경 어떻게 돼요? 일단 교감신경이니까 말초신경계에 해당될 거고요. 자율신경에 해당될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그치 교감신경이면 무조건 척수신경이니까 척수신경일 거고, 그리고 전근을 이루게 되겠죠. 척수신경이면서 자율신경이니까. 오케이?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 교감신경이 말초 자율 척수신경 전근을 이룬다라는 정보를 무조건 써먹게 돼. 기억 니은 디귿을 푸는 과정에.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장에 연결된 부교감신경 이렇게 하면 똑같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치, 말초 자율입니다. 왜? 부교감이니까. 그래서 말초 자율에다가 뇌신경이 되겠지. 선생님 대장이면 배설 아닙니까가 아니죠. 대장은 배설기관이 아니라 소화기관입니다. 그래서 척수신경 아니지, 미안해요. 뇌신경이 될 거고, 뇌신경이면 요 논의는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은 X. 전근 후군 둘 다 이루지 않는다가 되는 거고. 대장에 연결된 운동신경 이거 어떻게 돼요? 그쵸, 운동신경이면 말초 체성운동 이렇게 가면 돼. 그래서 말초 체성운동에다가 그치, 대장은 목 아래에 있는 기관이잖아. 그러니까 척수신경이 될 거고, 척수신경 중에서 운동신경인 거니까 전근을 이루게 되겠네. 그 다음에 대장에 연결된 감각신경 이건 뭐예요? 말초, 감각, 그 다음 척수신경. 왜? 대장도 결국은 목 아래 계속 운동신경과 마찬가지. 그래서 척수신경일 거고, 그리고 얘는 후근을 이루게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5번 대장 골격근에 연결된 신경 이건 뭡니까? 네, 3번이랑 똑같아요. 왜? 골격근은 곧 수위근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골격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의지대로 되는 근육으로서 운동신경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대뇌 명령을 받는 근육들을 골격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대장 골격근의 그거는 3번과 그냥 똑같은 답이 되겠죠. 답도 말초, 체성운동, 척수신경, 전근이 될 겁니다. 그런 과정으로 푸는 거야. 6번 눈에 연결된 운동신경 이건 어떻게 돼? 말초, 체성운동, 뇌신경, X가 되겠지. 왜? 운동신경인데 눈이니까 얘는 목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 위에 있는 운동신경이니까 뇌신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에 연결된 교감신경 말초, 자율, 척수, 전근. 왜? 눈이든 뭐든 어차피 교감신경은 무조건 척수신경이니까. 그죠? 그 다음 눈에 연결된 감각신경 말초, 자율, 척수, 후근. 눈에 연결된 부교감신경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눈 골격근에 연결된 신경 이거 뭐야? 6번이랑 같은 거. 됩니까? 그리고 11번 위에 연결된 부교감신경 뭐예요? 말초, 자율. 그치, 부교감신경인데 방광 아니니까 말초, 자율, 뇌신경, X. 자, 방광에 연결된 부교감신경 어떻게 돼요? 드디어 나왔죠? 방광 부교감이니까 말초, 자율, 척수, 전근이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키는 신경 이거는
항상성 얘기를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건데 항상성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잠깐 넘길게요. 1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만 알려주시면. 답만 알려드리면 피부 근처 혈관 수축이면 뭐야? 교감신경이지? 그래서 말초, 자율, 척수, 전근. 그리고 피부 근처 혈관 이완이면 뭐겠어? 아니고 이거 교감 억제였잖아. 네 맞아요. 이건 그냥 교감 억제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초, 자율, 척수, 전근입니다. 그러니까 13번하고 14번은 둘 다 교감신경에 대한 설명인데 13번은 교감신경이 일을 할 때인 거고 14번은 그냥 교감신경이 일을 안 할 때인 거라서 그래서 말초, 자율, 척수, 전근으로 답은 똑같습니다. 같은 교감신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 이자액 분비를 촉진하는 신경 이거 뭐야? 부교감. 부교감이지. 그거죠. 교감이 소화. 그치. 아. 이자액 분비면 결국은 이자액이라고 하는 건 소화액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촉진한다, 이자액 분비를 촉진한다. 그러면 이건 소화를 잘 되게 한다 란 말이죠. 근데 원래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애가 어떤 거냐면 교감신경은 모든 걸 잘 되게 하고 빠르게 하고 커지게 하고 많아지게 하는 건 맞는데 딱 하나 소화만 억제합니다. 그래서 교감이 소화만 억제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소화야. 그러니까 얘는 소화를 억제하는 거고 그럼 얘가 소화를 촉진할 테니까 이자액 분비 촉진은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럼 얘는 말초 자율 뇌신경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16번이 이자액 분비를 억제하는 신경 이 16번이 뭐야? 말초 자율 척수신경 전근이 되는 거지. 왜? 얘가 교감신경이니까. 이제 돼? 자 17번하고 18번하고 19번하고 20번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그 뭐야 뒤에 항상성이 섞여 있는 거니까 좀 나중에 정리를 다시 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래도 답만 먼저 불러보면 이제 알파세포 분비 촉진 이거 뭐야? 그둘 중에 하나가 교감이고 하나가 부교감. 네 그렇긴 해요. 그래서 17번에 알파세포 분비 촉진이 교감이고 베타세포 분비 촉진인 18번이 부교감이라서 그래서 17번이 말초 자율 척수 전근이고요. 18번이 말초 자율 뇌신경 X가 되는 거지. 19번 에피네프린 분비를 촉진하는 신경 이거 이제 교감신경이어서 말초 자율 척수 전근이고 에피네프린 분비를 억제하는 신경 이거 교감신경이 억제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것도 말초 자율 척수 전근인 겁니다. 그러니까 19, 20번은 13, 14번 같은 관계인 거야. 교감이 일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 거지. 에피네프린 분비 촉진 억제가 피부 근처 혈관 수축 이완처럼. 결국 이거는 뭐랑 연결되는 거니까 앞에 얘기했던 항상성에 대한 회로를 외우는 게 더 우선이거든요. 지금 요거 13, 14번하고 17, 18, 19, 20번을 풀려면 결국은 항상성에 대한 회로를 외우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 신경계 파트 문제를 풀려면 알아야 되는 지식은 뇌가 그러니까 뇌의 각각 부분들 대뇌, 중간뇌, 연수, 척수 대뇌, 중간뇌, 간뇌, 소뇌, 연수 이런 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각각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거 외우는 거랑 척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이거 외우는 거 그리고 방금 한 거 이게 전부입니다. 방금 한 이런 우리 말초신경계를 분류하는 기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문제만 좀 풀어볼까? 왜 우리가 이런 걸 외웠는지 납득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지구학 수업 하면서 얘기 나온 거 보면 음. 모의고사 음. 안 봐요. 봐요. 언제? 모의고사를 안 봐요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수능 특강이 나왔어요. 수능 특강 사세요. 그것도 이제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우리가 어느 정도부터 보냐면요. 마더텅이 끝났을 때부터 봅니다. 보통 마더텅이 언제쯤 끝나면요. 3월 한 중반 정도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그게 목표로 하는데 안 끝날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목표는 그 정도. 마더텅이 끝나면 끝난 직후부터 바로 모의고사 수업으로 합니다. 풀고 그거 지운 거. 그리고 당장 너네 산모 보잖아? 산모로도 모의고사 수업을 할 거예요. 참고로. 산모 언제냐? 너무 당연한 거. 아 죄송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거짓말할 순 없잖아요. 몰라요라고 하세요. 3월 23일? 되게 늦네 이번에도. 원래 빨라요? 아니 작년에도 느렸었고 그 전엔 좀 빨랐었어. 며칠 정도? 근데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막 원래 계약하고 거의 그 다음 주에 바로 보고 막 그랬었어요. 왜요? 약간 조태바람가? 아니 사실 고3 내용이 어차피 안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원래 3월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고2 때 배운 것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다. 고3 때 게 안 들어가 시험 범위로. 그래서 그냥 내는 거지. 그리고 왜 3모를 그렇게 일찍 보냐면 3모를 늦게 보면 4모가 또 문제거든. 4모 타이밍이 되게 문제야. 실제로 3모를 늦게 보면은 3모랑 4모 사이에 텀이 되게 짧습니다. 아 이제 다 보는구나 매달. 원래 다 보지, 그치? 3월 모의고사 보고 너네 3월 모의고사 보고 4월 모의고사 보고 4월 말 5월 초에 뭐 봐? 중간고사 보고 그 다음에 6월에 6월 모의고사 보고 5월 모의고사 없어요? 네, 5월 모의고사 없어요. 올해는 중간고사가 있어. 그 대신에. 생각했구나. 그리고 6월에 6월 모의고사 보고 6월 모의고사는 참고로 평가원이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6월 9월. 중요하긴 한데 결국 수능만 잘 보면 돼. 6모를 보고요. 근데 6모 중요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 재수생 파이. 재수생 포함. 6월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6월 말 이때쯤 뭐 봐? 기말고사 보고 6월 말 7월 초쯤. 그리고 7월에는 또 7월 모의고사를 또 봐요. 왜냐면 그 직후에 8월이니까. 왜 8월엔 뭐해? 방학을 하죠. 그래서 8월에 모의고사 시험 다 없고 그 다음에 9월에 9월 모의고사 보고 10월에 10월 모의고사 보고 11월에 11월 모의고사를 보죠. 다른 이름, 그치, 수능이란 이름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8월을 제외하고는 이번 달하고 8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매달 시험을 볼 겁니다. 어차피 그것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응. 아 당연히 풀이하겠지. 풀이해야지. 좋잖아. 그러고 나는 성인이네. 어, 드디어 김쌤 노래 소리를 듣는다. 성인인 게 중요한 겁니까? 대학생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알바동. 쉽지 대학교도 않는데요. 가겠죠. 도와주면 받아주는데 얼마나 많은데. 특히나 요즘은 더더욱 그렇지. 다들 막 미달 심각하게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근데 문제는 그거야. 요즘은 이제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해야 돼. 내가 나온 대학교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 내가 졸업하기 전에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졸업하지 못했는데 대학교가 망하면 그냥 끝이야. 고졸이에요? 어. 쉽지 않네. 아 진짜요? 근데 어쩌겠어. 대학교는 고등학교나 중학교처럼 만들어진 그런 국가교육기관이 아니라서. 아 그럼 국공립 사- 가면 괜찮겠네요. 국공립은 원래 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그치. 나라가 망하는 거야? 전남대가 망하려면 나라가 망. 전라남도가 망해야 전남대가 망하는 거야. 경북대가 망하려면 경상북도가 망해야 경북대가 망하는 거고. 그러면 학생 수가 적어야지. 근데 원래 학생 수가 적으면 없어집니다만 학생 수가 적어도 그 적어서 학비를 못 거둔 걸 상관없이 무마를 시킬 수 있는 재단이 있으면 망하진 않습니다. 유지는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재단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재단이 그걸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근데 적어도 그런 학교들은 이미 뽑아놓은 학생들을 버리진 않겠지. 그 졸업할 때까지는 냅두겠지. 그런 다음에 없애겠지. 안 받을 예측 수 안 하면. 있어요. 그치? 그럼 어차피 미래가 없다 싶으면 신입생을 더 안 받을 수는 있겠지. 왜냐면 없앨 거다라는 걸 확정 짓고 나면. 그러면 1, 2학년들 비워내면서 일단 이제 학생 없는 과 이런 데는 아예 그 교수들도 좀 많이 잘라버리고 이러겠지. 그리고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되면 학교가 망해요. 말 그대로 회사가 문 닫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책임질 방법도 없어요. 그냥 학생들은 무조건 그냥 갑자기 고졸이 되는 거예요. 대학교 입학해서 대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등록금까지 내고. 환불 못 받아요? 무슨 수로 환불을 받겠어요? 아니 그 학기에는 거는 내긴 받을 수 있게 하겠지. 안타깝지? 대신에 뭐 다른 기회를 주긴 줄 거야. 뭐 다른 대학교로 편입할 기회라던가 이런 건 있겠지. 졸업반인데 그러면 어떡해요? 뭐 조졌구나 하는 거지. 뭐. 다른 학교로 편입해야지.
그래서 95쪽에 40번 같은 문제 이런 게 이제 이런 지식이 필요한 게 될 텐데 거기 보면요 지금 방광에 연결된 거 중에서 위에 거는 앞에가 짧으니까 교감신경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 거는 앞에가 기니까 부교감신경인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방광에 연결된 교감과 방광에 연결된 부교감이니까 앞에 있는 중추신경계는 무조건 척수가 되겠지. 사실 이 문제에서는 이게 척수인 걸 물어보는지 안 물어보는지 사실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아. 그렇긴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 있는 중추신경계가 척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A랑 C는 둘 다 척수의 전근을 이루게 되겠네요. 이런 걸 이제 맞추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맞추기 위해선 결국은 이런 구분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뭐 그런가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나는 자극을 줬을 때 방광이 수축하는 걸로 봐서 방광 수축을 일으키는 거는 부교감신경이죠. 그렇지? 그럼 부교감신경이니까 결국은 C, D 이쪽이 될 거고 그러면 D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D에다가 맞는 요렇게 요거는 이제 그냥 부교감신경의 기능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부교감신경은 방광을 수축시킨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러면 부교감신경인 아래 거를 자극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럼 C랑 D 중에 하나인데 기억은 B와 D 중 하나이다 라는 소리를 봤을 때 아 기억은 D구나 이렇게 알아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A는 척수의 후근을 이룬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결국은 방광교감과 방광부교감은 둘 다 척수신경면서 후근 아니 전근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지. 니은도 그거랑 그 다음에 B와 C는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단 물질은 같다. 이건 그냥 외워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에 가깝습니다. 왜? 교감신경의 끝에서 뭐가 나올 거고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올 거고 부교감신경의 아펜유런 끝에서는 뭐가 나올 거고 아세틸콜린이 나올 거니까. 게릿? 그런 식으로 푸는 거죠. 다음 뭐가 또 있냐? 여기 문제는 다 그런 비슷한 걸 겁니다. 알아야 풀 수 있을 거야. 36번 같은 것도 보면 36번 같은 거 보면 결국은 그렇지. 뭐 기억 같은 경우는 뒤에 홍채에 연결되어 있긴 한데 홍채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이네요. 기억은. 그리고 니은은 아 얘는 근데 좀 되게 간단한 것만 물어보고 있긴 하다. 그렇지? 그래서 기억은 교감 신경이니까 아니 부교감 신경이니까 당연히 원심성 뉴런이겠죠. 원심성 구심성은 어차피 감각만 구심성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 흥분하면 동공이 축소된다라고 했는데 니은이 흥분하면 동공 축소 맞아 아니야? 아니지. 왜? 니은은 교감신경이기 때문에 교감신경은 그 동공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그치 교감 끝에 뿐만 그러니까 교감 끝에 빼고는 다 아세틸콜린이니까 여기서는 여기 제시된 것 중에 니은만 아세틸콜린일 거가 아니라 반대죠. 니은만 노르에피네프린일 거고 나머지 모든 뉴런은 전부 다 아세틸콜린일 겁니다. 되죠? 다음 뭐 그래요. 아무튼 결국은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을 풀려고 이걸 외우는 거니까 그냥 잘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찾기 힘드네. 됐고 그럼 앞에 쪽으로 가봅시다. 앞에가 아니라 뒤네요. 우리 유전 하던 걸로 돌아가서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유전이요. 선택에 질문이 있어? 아니 그냥 같이 보자는 얘기죠. 시킬게.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신경계 파트가 숙제가 됩니다. 음, 신경계가 97까지. 86부터 97? 그런 것 같네요. 86. 45문제밖에 안 되네? 좋네요 딱. 아니면 생태계 뒤에 보면 그러면 일단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유전 가봅시다. 몇 쪽 해야 되냐? 몇 쪽에 몇 번 할 차례냐? 몇 쪽에 몇 번까지 했냐? 아무것도 안 했어. 세포분열 안 끝나지 않았어, 근데? 아그 네 문제 있던 거.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만 좀 얘기를 해봐. 그 189 중에 35조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으로 풀었던 거예요.
그럼 개념 복합 문제는 하나도 안 했나 봐요. 저희 203번에 11번까지 남았어. 아, 23쪽에 12번. 203쪽. 맞네. 그러네요. 그럼 이미 유전 들어왔네. 음.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질문 받으면 되겠지? 질문. 15번이요. 좋아요. 15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리민전자 라지 G와 스몰 G에 의해 나는 대리민전자 라지 H와 스몰 H에 결정된다. 라지 G는 스몰 G에 대해 라지 H는 스몰 H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다. 가나 ABO식 혈액형의 유전자 중 2개는 9번 염색체, 나머지 1개는 X 염색체에 있다. 가계도는 구성원 A를 제외한 구성원 1에서 9에게서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1, 2, 3 이렇게 되어 있고 A, 5, 8, 9의 혈액형은 각각 서로 다르다. 1, 5, 6은 서로 모두 A형이고 3과 7의 혈액형은 8과 같다. 그래요. 기억, 가의 유전자는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일단 어차피 밑에 기억 니은 디귿 푸는 것보다 자료 분석이 먼저겠죠? 결국은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는 뭐 연관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이미 있네요. 위에 가나 ABO식 혈액형 중 2개가 9번, 나머지 1개가 X인데 자, ABO식 혈액형은 상염색체 유전이야? 성염색체 유전이야? 상, 확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ABO식 혈액형은 무조건 9번 염색체에 있는 거고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가랑 나 중 하나는 X 염색체 유전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ABO식 혈액형 유전과 같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상염색체. 일단 그렇게 확정해주면서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가랑 나중에 누가 X염색체 유전인지를 한번 알아내 봅시다. 알아낼 수 있으면. 그럼 결국 이 문제를 풀 때는 가에 대한 가계도랑 나에 대한 가계도를 분리를 해보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네요. 일단 가에 대한 것만 먼저 해봅시다. 우리가 평소에 써먹던 거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여기가 있네요. 자, 유전병에 대해 정상인 아버지와 정상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유전병이 없고요, 딸한테 유전병이 있어요. 그럼 이거 뭐 안 되는 거였지? 아버지 정상, 딸 유전병 이러면 뭐 불가능? X 열성 안 되는 거였지. 지난주에도 했잖아. 외워. 씨. 자, 왜 아버지가 정상인데 딸이 유전병이려면 얘가 만약에 X 열성 유전이 되면 얘가 X 정상 Y 이렇게 될 텐데 이 정상이 들어있는 X를 딸한테 주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딸이 유전병이려면 X 열성 유전은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옆에 가봅시다. 어머니가 유전병이 맞는데 아들이 유전병이 아니래. 이건 뭐예요? 뭐는 안 된다? 이것도 X 열성은 안 된다 입니다. 왜냐? X 열성이 되면 어머니는 유전병 유전자만 2개 갖게 됩니다. X 염색체. 근데 아들은 Y 염색체가 하나 오겠죠? 그럼 요 X는 어머니한테서 받은 유전병 유전자가 오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정상일 수 없겠죠. X 열성일 땐. 그럼 여기 정보가 주어진 걸로 봤을 때 X 열성이 안 된다 말고는 더 이상 주어진 정보가 없으니까 얘는 이것만으로 알아내긴 딱히 애매해 보이긴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방법은 이제 노가다를 해보는 것 정도 말고는 딱히 보이는 게 없거나 아니면 주어진 단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밑에 적혀 있는 건 다 뭐야? 혈액형 얘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일단 얘는 여기서 잠깐 멈춰놓고 나한테 먼저 가봅시다. 나한테 먼저 가보면 이렇게 돼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거 뭐야? 주워온 아들 있죠? 그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린 뭐나 알 수 있냐? 일단 유전병이 열성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유전병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정상 아들이 있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전병인데 아들이 정상이야 라는 정보가 있으면 이건 X열성은 안 된다 라는 얘기가 되지. 그러면 유전병이 열성이어야 되는데 X열성은 안 된대. 그럼 뭐야? 상금식 최저이지. 이게 가교도를 노가다하지 않고 푸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일이 다 해봐야 돼요. 될 때까지. 얘가 상우성일 때, 유전병이 상우성일 때, 상열성일 때, X열성일 때, X우성일 때를 다 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있기 힘드니까 이거 외워. 한 번만 쫙 써주시면 돼요. 에라이.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가 유전병이 있고 딸의 유전병이 없으면 이거 뭐야? X 우성은 안 돼. 였고요. 아버지가 왜? 이건 아버지의 유전병이 있으니까 딸한테 무조건 가게 되니까 X 우성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아버지가 유전병이 없는 상태에서 딸의 유전병이 있으면 이건 X 열성은 안 되는 거고, 어머니가 유전병이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성별 반대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유전병이 없으면 이건 X 열성은 안 되는 거고, 어머니가 유전병이 없는데 아들이 유전병이 있으면 이건 X 우성은 안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부모가 둘 다 유전병이 없는데 딸이 유전병이 있으면 이거 뭐야? 유전병이 상열성인 거죠. 항상 여기다 적고 있는 건 유전병에 대한 정보예요. 그리고 부모가 둘 다 유전병이 있는데 딸이 정상이면 이건 유전병이 상우성인 거고, 부모가 둘 다 유전병이 없는데 아들이 유전병이 있으면 이건 뭔지 몰라도 열성인 거죠. 유전병이 열성. 그 다음에 부모가 둘 다 유전병이 있는데 아들이 없으면 유전병이 우성. 우리는 이건 주워온 딸, 이건 주워온 아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자, 그럼 얘는 스몰 h, 스몰 h, 스몰 h, 스몰 h, 스몰 h, 스몰 h, 라지 h, 스몰 h. 그럼 얘는 일단 확정적으로 스몰 h, 라지 h가 되네요. 그치? 얘 라지 h는 얘한테 못 받으니까 얘한테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스몰 h를 가져야만 합니다. 왜? 얘가 스몰 h, 스몰 h니까. 그리고 얘는 라지 h, 스몰 h, 얘 라지 h, 스몰 h고요. 그리고 얘는 라지 h 바 모릅니다. 유전병 유전자 갖고 있어도 되고 안 갖고 있어도 되고. 그리고 얘는 스몰 h, 스몰 h, 얘도 라지 h 바. 그리고 얘가 상인 걸 알았으니까 얘는 뭐예요? X염색체 유전이야. 근데 X염색체 유전일 때 X 열성은 안 된다 였잖아요. 그러니까 유전병이 우성이 되겠죠. 가계도 분석을 쉽게 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얘는
라지 g y. 얘는 스몰 g 스몰 g. 얘는 스몰 g y. 얘는 라지 g 스몰 g. 왜? 라지 g 스몰 g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일단 모르겠으니까 패스. 얘는 라지 g 스몰 g. 얘가 스몰 g y. 얘가 스몰 g y. 그러고 보니까 얘는 어차피 하나는 y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아야 되니까 스몰 g y.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스몰 g y. 얘는 라지 g 스몰 g. 돼요? 되지?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요것도 끝났고 요것도 끝났어. 그럼 여기다 뭐만 해주면 돼 이제? 일요혈액형만 더해주면 됩니다. 자, A, 5, 8, 9의 혈액형은 각각 서로 다르다. 이거 뭐야? 한 가족의 서로 혈액형이 다르다는 소리는 부모가 둘 다 A, B고 자식이 A, B형과 O형 이런 경우의 수, 혹은 부모가 둘 다 한 명은 A, B형, 한 명은 O형이고 자식이 A형, O형, A형, B형 이런 식으로 되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가족이 있는데 그 네 명이 서로 유전자형이 다르려면, 아니 혈액형이 다르려면. 근데 일단 1, 5, 6이 모두 A형이고 라고 했으니까 1, 5, 6이 A형인 거 먼저 써봅시다. 자, 1번이 얘고 5번이 얘고 6번이 얘네요. 그러면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건 얘가 A형인 걸 제일 먼저 써먹으면 돼요. 왜? 얘가 일단 무조건 A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A, 5가 아니고 A, B일 수도 있는 거니까. 아, A형이라고 확정이었나? 그러면 A, 5여야 되니까 그러네요. 확실히 A, 5가 되겠네. 자, 근데 일단 봐봐. 얘가 일단 A가 확정인 게 얘도 A를 적어줄 수 있는데 그 A가 얘랑 연관인지 얘랑 연관되는 건지를 확정을 못 짓잖아. 얘도 일단 A형이긴 한데 얘랑 연관인 건지 얘랑 연관인 건지 확정을 못 지니까 얘네들은 적기가 좀 애매해. 근데 얘는 어차피 HH니까 얘가 AO라는 걸 몰라도 A가 둘 중에 아무거나 연관되어 있어도 똑같이 결과가 어차피. 그래서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심지어 그치? 요 경우의 수를 봤다시피 AO, BO 사이에서 A, B와 O가 태어나는 이런 형태여야 되니까 얘가 AO인 걸 알 수 있는 거네. 그럼 얘는 B형이 되겠네요. 근데 이것도 적기는 좀 애매해요. 누가 B랑 연관이고 누가 O랑 연관인지 모르니까. 근데 내려가 보면 결국은 얘네들이 얘네들도 조금은 다소 애매하긴 한데. 근데 그냥 대문자 H가 B고 소문자 H의 모델은 그러면 얘가 O고 얘가 A, B로 태어나면 되겠지. 근데 반대로 바꿔놓고 얘가 B고 얘가 O면 얘가 A, B고 얘가 O로 태어나면 돼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건 지금 노가다, 여기서 노가다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해요. 지금 요것만 보고 노가다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3과 7의 혈액형은 8과 같다. 이제 요것도 중요하겠죠. 3과 7의 혈액형이 8과 같다. 이런 정보가 중요할 건데 보도록 하죠. 사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여기부터 이제 다소 노가다를 하더라도 맞는 경우를 찾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경우의 수는 이미 방금 봤다시피 그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얘 BO 이렇게 놓고 해보는 거랑 그 다음에 얘를 BO를 자리를 바꿔서 얘가 O, 얘가 B 이렇게 해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럼 해볼게요. 이 노가다는 색깔을 바꿔서 해봅시다.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럼 얘가 B고 얘가 O야. 이렇게 노가다를 해보면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라지 H가 B랑 연관이니까 얘가 B를 가져가게 되죠. 그럼 얘가 A를 가져가면서 얘가 A, B형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O, O여야 돼. 그래야 A형과 B형 사이에서 A, B형과 O형이 태어난 거 넷이 다 다른 거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네. 그럼 왜 안 되죠? 저 1번이 B가 들어가죠. 1번이 A형이어야 되는 거. 그렇지. 그래서 안 되는 거지. 얘가 이렇게 완성을 시켜놓고 봤더니 얘한테 라지 H를 받을 방법은 없단 말이야. 그럼 이 라지 H는 결국 얘한테서 왔어야 되는데 얘가 A형이라고. 그러니까 B라고 하는 유전자를 아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탈락. 이렇게 찾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맞을 거야? 얘가 O고 얘가 B인 게 맞겠지.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얘가 O를 가져왔으니까 여기도 마저 O를 가져와서 O가 돼야 될 거고 얘는 뭐 A, B 대충 이렇게 적어서 A, B형이 되면 되겠지.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가 이렇게 5를 가져오면 돼.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 여기에 뭐가 들어가든 여기 A가 채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스몰 h에 B를 연관된 걸 여기서 이렇게 받은 거가 되니까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 거겠고. 그리고 얘가 5니까 얘도 5형이네요. 얘도 5형이죠. 왜? 얘 3, 7, 8은 서로 유전자형이 같다. 아니, 혈액형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다 5형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얘가 스몰 h5면 얘 스몰 h5 하나 받고 얘한테 스몰 h5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5 연관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근데 스몰 h5 연관된 게 여긴 없지?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 5 연관시켜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 봅시다. 얘가 일단 A형이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저 빈칸이 라지 H는 있고 그래야지 그 밑에 거 라지 H A 나오고. 그렇겠지? 색깔 또 다른 걸 쓰긴 좀 그런가? 없지만 짧은 거라도 쓸게요. 아이씨, 너무 싫어. 자,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걸 찾아놓고 보면요, 결국은 얘가 A형이 되려면 이 둘 중 하나 아무튼 A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5, 여기도 5, 여기도 5니까 결국은 얘가 A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 이 여기에 둘 중 하나 A가 무조건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이 A는 어디서 왔어야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A가 될 거고, 그럼 결국 이 A가 라지 H랑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니까 이렇게 채워야 될 거고요. 그럼 얘는 일단 라지 H랑 A를 연관시킨 다음에 이렇게 가져오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뭘 가져오든 뒤에 5가 올 테니까 얘는 요 남은 요 하나의 빈칸을 못 채워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문제풀이가 되겠죠. 정리하면, 자, 마지막에 혈액형 연관 더하는 게 어려웠으면 그건 당장 못하겠으면 일단 좀 밀어놔도 괜찮다고 해. 괜찮다고 쳐. 근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그 전까지 과정입니다. 가 가계도를 분석하고 나 가계도를 분석하는 과정 자체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우선적으로 연습합시다. 그 뒤에 나머지 조건을 더해서 이렇게 혈액형 알아내는 것까지는 뭐 한 단계 더 위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첫 번째 계단부터 완성시켜 놓고 그 다음 두 번째 계단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부터 일단 연습한다? 자, 가랑 나가 동시에 나왔는데 둘 중 하나는 xm 색채고 둘 중 하나는 상염 색채라는 정보를 문제에서 줬으니까, 그래서 가랑 나의 가계도를 분리해 놓고 그냥 가계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아. 근데 그 얻을 수 있는 정보라는 게 뭐야? 이거. 그래서 이거 찾아서 적용시키다 보니까 얘가 상염 색채 유전이라는 걸 바로 알아낼 수 있었지. 어떻게 알아낸 거야? 주워온 아들이니까 유전병이 열성이긴 해야 되는데 어머니 유전병의 아들이 유전병인 걸로 봐서는, 아니 뭐라는 거야? 어머니 유전병의 아들이 정상인 걸로 봐서는 어머니 유전병의 아들 정상, 그럼 X열성은 안 돼. 얘 유전병이 열성이어야 되는데 X열성은 안 돼. 그래서 상 찾고, 그럼 얘가 상인 걸 찾았으면 얘가 X인 걸 찾아시고, 그럼 가계도가 완성이 된다고. 여기까지를 일단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겁니다. 어머나. 오케이? 여기까지가 일단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되어야만 해요. 알겠죠? 다음. 가계도 분석 다 끝났으니까 기억니은 이거 푸는 거야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저 아저씨는 왜? 자, 19번이요.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 R과 스몰 R에 의해 결정되며 라지 R은 스몰 R에 대해 완전 누성이다. 나는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며 EFG가 있다. 복대립유전이네요. 그쵸? 좋아.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2021학년도 6월 모평. 오, 정말 많이 본 거일 수밖에 없구나. 지우지 말걸 그랬나? 괜찮아요. 쌤 머릿속에 있잖아요. 아, 제 머릿속에야 당연히 있죠. 니들 머릿속에 없잖아요. 아직 없는 거죠. 곧 있죠. 왜요? 뭐 그래요. 한번 볼게요.
가 같은 경우는 일단 라지 R, 스몰 R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EFG의 우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네요. E랑 F랑 G에 대해 동등 우성. 맞아요? 그치? E랑 EG가 같으려면 E가 G에 대해서 우성이어야 되고요. FF랑 FG가 같으려면 F가 G에 대해 우성이어야 되겠지. 그러면서 동시에 표현형이 총 몇 가지? 4가지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동등도 하나 존재해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 뭐 그래요. 그러고 나면 밑에 가계도에서 가에 대한 가계도네요. 얘는 가에 대한 정보만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겠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적은 것 중에서 써먹을 만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 1번이 유전병이 없고 6번이 유전병이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 정상, 딸 유전병, 요거밖에 없단 말이야. 나머지는 성별 반대면서 이런 거 없지. 없으니까 그거 하나만 써가면서 하면 되겠어요. 왜냐면 밑에 주어진 게 전부 다 나에 대한 정보입니다. 뭐만 빼고 3, 4, 7, 8에 각각 체세포 한 개당 20알의 DNA 상당을 더한 값분에 1, 2, 5, 6에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라지 2의 DNA 상당을 더한 값. 요 정보만 빼고는 결국 스몰 r에 대한, 그러니까 가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건 가계도가 전부야. 일단 해봅시다.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게 그릴 자리가 충분해요. 뭔 소리야? 여러분들은 문제 있는 그림에다가 하면 되잖아. 진짜 시험 볼 때. 그래. 진짜 시험 볼 때도 여러분 문제 있는 그림에다 하면 되잖아. 나는 칠판에서 설명하니까 그림을 옮겨 그리는 거고. 하나하고 나눠서 할 때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만 그리면 되잖아. 아, 하나는 주어진 그림에다 하고 하나는 옆에다 새로 그려서 하면 되잖아요. 그 막 둘이 섞여 있어서 됐잖아요. 가나가. 섞여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보세요. 원래 그려진 게 섞여 있어도 조금 헷갈리더라도 그냥 그 그림으로 하나를 봐야 돼.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둘 다 그리긴. 그치. 가나가 같이 되어 있는 가계도라고 하면 그 가계도에다가는 가만 해놓고 나를 무시하면서 가계도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에 대한 가계도만 옆에다 따로 그려서 나에 대한 분석을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가 가계도 그리고 나 가계도 그리고 이러면 시간도 모자라는데 이건 시간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시간 투자라고 있는 문제야. 여러분들 다른 거 다 풀고 나서 남는 시간을 투자할 문제란 말이야, 얘는. 그러니까 시간 문제보다는 얘는 공간 문제입니다. 그만큼씩 그릴 공간이 없을 거예요. 그 막 공간 좁다고 책상에다 그리면. 네, 안 돼요. 되긴 하는데 안 되는 경우,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 열심히 다 그려놨는데 갑자기 와서 안 됩니다, 지우세요 이러면은 저 지금 이거 풀어야 되는데요? 이것만 쓸게요. 특히나 여긴 생지잖아. 그래서 더더욱 안 돼요. 생지면은 뒤에 과목이 남잖아. 그래 칠판 그 테이블에 뭐가 적혀 있으면 안 됩니다. 생명을 무조건 먼저 봐야 되거든. 과목 번호가 생명의 앞이라서. 만약에 화생이면 생명이 마지막 시간이라서 생명 때 내가 뭘 적은 게 그 다음 과목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을 수도 있어, 감독들이. 시간 없이 바로 시작하는. 바로 시작해. 3분밖에 없어요. 시험지 바꿀 시간밖에 없어. 그래서 칠판에 뭘 적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앞에 과목 문제를 남겨놨다가 뒤에 과목 남는 시간에 풀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 아, 그리고 체크할 수도 있어. 시험관이. 그러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과목일 땐 괜찮아. 그래서 화생일 땐 오히려 생명과학에서 칠판 좀 테이블에다가 뭐 좀 쓴다고 막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은 없을 거야. 화생은 대신에 이제 화학을 테이블에 풀거나 하는 건 불가능하겠지. 여러분들은 지구과학 테이블에 푸시면 되는데 그럴 만한 문제가 있나요, 지구과학이? 지구과학 아니구나. 지구과학 맞아? 생지인가? 오케이. 근데 아무튼 그런 거지. 지구과학은 그러니까 생지는 그렇다 보니까 테이블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특히 생지 선택자들은 더더욱. 아무튼 그래요. 사탐이 과목 번호가 앞쪽 아닌가? 그래서 생생 선택자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유리합니다, 생명 풀 때. 근데 생생 선택자들이 쓸 수 있는 과가 적다 보니까. 아무튼. 자, 그래서 가에 대한 가계도는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쓸 수 있는 정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전병이 없는 유전병이 없는 아버지한테서 태어난 유전병이 있는 딸, 즉 아버지 유전병 없음, 딸 유전병 있음.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럼 이건 뭐가 안 되는 거라고? 그 X 열성 X열성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X열성 유전병이면 유전병 유전자 두 개가 되고, 그럼 그 하나는 아버지한테서 왔을 테니까 아버지도 유전병인 게 돼버려야 되는 거니까. 그거 말고는 딱히 정보가 없네. 그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X열성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가계도를 일단 완성하고 보는 겁니다. 일단 완성하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봅시다. 1번 X 우성일 때부터 해볼까요? 유전병이 X 우성일 때 해봅시다. 그럼 라지 R이 유전병인 게 되는 거니까, 유전병 유전자인 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스몰 R Y와 라지 R 바, 그리고 얘가 스몰 R 스몰 R이니까 얘가 라지 R 스몰 R이 될 거고, 얘는 라지 R 스몰 R이 되겠네요. 맞아? 요 가족 옮겨놓은 거죠? 되죠? 유전병이 우성일 때, 그리고 X형 색채 우성일 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는 스몰 R Y, 얘는 스몰 R 스몰 R. 그 다음 얘는 라지 R 스몰 R. 왜냐? 여기가 스몰 R 스몰 R이니까. 그리고 얘가 라지 R Y. 이게 완성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상우성일 때. 자, 상우성일 때 가보면 라지 R이 유전병 유전자면서 상염색체 유전이면 되는 거니까 스몰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이게 되는 거고. 자, 세 번째 상열성일 때. 자, 스몰 R 스몰 R 아니고,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가 스몰 R 스몰 R이니까 얘는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게 3, 4, 7, 8 각각의 한 개당 스몰 R의 DNA 성장을 더한 값이에요. 그럼 그걸 적어봅시다. 자, 3, 4, 7, 8이면 누구? 이쪽 가족이네요. 그럼 얘는 스몰 R 개수가 총 4개가 됩니다. 얘는 스몰 R 개수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돼요. 얘는 스몰 R 개수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돼요. 자, 얘가 스몰 R 개수가 6개면 그 위에 들어가야 될 2의 개수가 9개가 되어야 2분의 3이 나오지. 얘도 9개가 되어야 2분의 3이 나오지. 그래서 이 둘은 탈락입니다. 왜? 4명의 라지 개수를 더하면 어떻게 9가 나옵니까? 다 합쳐서 최대가 8이지. 그치? 한 명당 한 쌍, 즉 2개가 전 최대잖아. 한 명당 한 쌍이 최대이기 때문에 2개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4명이면 8개가 최대예요. 그래서 9라고 하는 건 어차피 불가능한 숫자가 되는 거라서 이 둘은 탈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린 얘다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정석풀이가 되는 거지. 물론 이걸 노가다를 해보지 않고 대충 여기만 해봤더니 6이 나오니까 그럼 얘가 9가 나와야 돼서 탈락인 애를 그냥 보고 살짝 해보고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여러분들이 한참 연습한 뒤에 실력이 오르고 나서 할 수 있는 거야. 실제로 잘하는 학생들은 요쪽 보고 여기만 끄적끄적 해보면 어차피 스몰 R이 6개네 라는 걸 알아내고 나오고, 그리고 상열성일 때도 스몰 R이 6개가 될 거네를 굳이 바꿔보지 않고도 안다고. 실제로 저도 이제 풀 땐 그렇게 풀었었고 예전에. 그래서 결국은 6분의 9, 6분의 9, 그러니까 얘가 9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탈락이다를 굳이 이걸 3개 다 그린 다음에 일일이 보면서 하지 않고도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당장 그 정도는 아니야.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계단 여러 층을 쌓아놓고 나중에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당장은 여러분들 그려가면서 합시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일단 얘가 확정이니까 이걸로 끝내놓고 얘는 다시 지울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결국 뭐다? 3, 4, 5, 7이 아니라 이번엔 1, 2, 5, 6의 라지 개수가 6개가 되면 되는 거죠. 1, 2, 5, 6의 라지가 6개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도 밑에 주어진 정보로 가계도를 그려봅시다.
1, 2, 3, 4의 가계도가 표현형이 모두 다르대. 그리고 2, 6, 7, 9의 나의 표현형도 모두 다르대. 그리고 3과 8의 나의 유전자형은 이형 적합성이다. 자, 이거 보도록 할게요. 저기 있는 걸 보면서 합시다. 어차피 유전병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여기서 1, 2, 3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 1, 2, 5, 6이 이쪽 집이잖아요. 여기서 라지가 6개이려면 결국 뭐냐면요. 일단 4명 다 라지 이 바여야 됩니다. 왜냐면 아니네. 자식들은 상관이 없고 일단 부모는 적어도 라지 바여야 되는 게 맞긴 하겠죠. 부모 중에 하나가 라지가 돼도 되나? 이게 맞는 것 같지? 왜냐면 결국은 이 라지 6개라고 하는 거는요, 뭐 얘네들이 어떻게 6개를 가지면 된다고 했을 때 한 명한테 라지가 안 들어있게 만들려면 나머지 3명이 라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라지를 안 가져요. 이렇게 불가능하지?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라지를 안 가는 게 태어나겠어요? 선생님, 근데 여기가 라지가 되고 여기가 라지가 안 되게 하는 건 가능한 거 아닌가요?가 돼요? 그럴 리가 없죠. 그치? 얘는 어차피 라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전부 다 라지를 하나씩 갖고 시작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자식 중에 한 명은 라지가 될 수는 있어. 근데 그것도 될 수 있는 거지.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해놓자고. 실제로 지금 이 4명 중에서 2명은 라지여야 되는 겁니다. 6개 되려면. 근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냅둬.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런 다음에 보면요. 자, 우리 이거 보면요. 라지로 만들 수 있는 표현형은 라지가 표현되거나 라지 F, EF가 표현되거나 둘 중 하나지. 그러면 E가 들어간 표현형은 여기 2개로 끝났어. 그럼 이쪽에서 나머지 표현형인 F가 표현되거나 G가 표현되거나 이쪽이 요 둘한테서 나와야 돼요. 왜? 무슨 조건이 있으니까. 1, 2, 3, 4의 나의 표현형이 모두 다르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얘는 EF 혹은 E 둘 중 하나고요. 얘도 EF 혹은 EE 둘 중 하나인 상황에서 얘네 둘이 한 명이 F고 한 명이 G여야 되거든. 그러면서 무슨 조건이 동시에 있냐면요. 3과 8의 유전자형이 이형 접합성이래.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 자, 3번하고 4번 둘 중 하나는 G가 표현돼야 되거든. 근데 G가 표현될 방법은 G밖에 없죠. 즉 동형접합밖에 없지. 근데 얘는 동형접합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G죠. 그럼 얘는 F가 표현된 겁니다. 그리고 F면서 이형접합이니까 얘 뭐야? FG. 어렵죠? 애초에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벌써부터 이걸 하길 바라지는 않았는데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사실 이 혈액형 가지고 그러니까 복대리뮤전에 대한 이런 복잡한 거는 조금 더 나중에 연습해도 괜찮긴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한테 중요했던 단계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해주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당장 연습해야 될 단계는 아까 얘기한 이 단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마더텅 풀고 지금 이거 질문하신 거 복습하고 하는 과정에서는요, 이쪽보다는 이 앞에 거를 하는 거에 더 집중하세요. 그래서 아까 4, 6, 6 찾아내가지고 얘가 6이면 여기서 9가 될 수 없으니까 탈락 이거까지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연습해야 되는 게 되는 거고, 이 문제를 나중에 우리 모의고사에서 다시 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를 봐서 다시 풀게 될 거야. 왜? 이거 2020년에 시행된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우린 무조건 이 문제를 풀게 될 거거든. 다시 그때 다시 요건 연습을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쪽 나에 대한 연습보다는 가에 대한 것과 그 가에 대한 가랑 나가 섞여 있는 저 단서를 이용해서 가를 확정 짓는 것까지만 연습하는 게 우선입니다. 아무튼 마저 풀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면요, 그럼 여기서는 뭐 해주면 되겠어? 어차피 더 주어진 단서가 뭐가 있냐? 2679에 나에 대한 표현형이 모두 다르다라는 정보가 또 있고요. 8이 이형접합성이라는 게 있네요. 자, 8 이형접합성이려면 FG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이형접합성은 FG밖에 없어요. 그 상태에서 또 뭐야? 2679가 달라야 되는 거네.
허허. 봅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 표현이 어차피 내가 지밖에 없는 맞아요. 근데 다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다 나와야 되는 것도 있고 얘네 둘이 둘 중 하나가 E이고 나머지 하나가 EF면 되거든요. 어떻게 접근할래요? 뭐 하나 넣어보고. 맞아요. 뭐 하나 넣어보고 뭐 어떤 걸 경우의 수를 나누는 게 제일 좋냐면 여길 나누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당장 얘네 둘 중 하나는 무조건 E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EF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치? 왜냐면 E가 표현되는 애를 E G로 놓을 수도 없어. 그러면 이 집 자식들이 전부 E가 돼버립니다. 그래야 여기서 라지 6개를 만족시킬 거 아니야. 될 수도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얘를 이렇게 놓게 되면요. 얘네 집 자식들을 전부 이렇게 놔야 되게 되는데 이러면 이 둘의 표현형이 다르게 만드는 건 가능하거든? 그렇죠. 이렇게 만들면 다르긴 해. 그러면 EF, 하면요. 문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넷도 달라야 되는데 2로 만들 수 있는 건 여기서 이미 다 써먹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2를 유전 받아서는 안 돼. 얘가 2를 유전 받아서는 안 돼. 근데 얘가 2니까 얘는 무조건 2를 유전 받게 되지. 그럼 이 넷이 유전자형, 아니 표현형이 다르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돼서 그럼 결국 뭐냐? 얘가 2이고 얘가 EF거나 반대로 얘가 2이고 얘가 EF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렇게 두 가지로 좁혀지기 때문에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EF 잡아봐. 그러면 얘가 E가 됩니다. 왜? 얘랑 얘랑 표현형이 달라야 되니까. 근데 그치? 그거 안 되는 거 방금 우리 해본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결국 뭐야? 얘가 2이고, 그치? 얘가 EF고. 그리고 얘가 EF고. 얘가 E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럼 뭐가 가능하니까? 얘가 얘한테 F를 물려주는 게 가능하니까. 그럼 얘가 F가 표현되도록 하면 될 거고. 그런데, 그럼 그냥 GG. 그치. 얘가 GG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결론적으로 FG 하면 문제 조건을 다 만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빡센데요. 예, 이거 어려운 거 맞아요. 실제로 이거 정도면 충분히 완전 실전 문제입니다. 이거 육모 문제예요. 이 정도면 킬러. 예, 이 정도면 확실히 실전 킬러 다운 문제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 풀겠다. 이걸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겠다라는 거는 당장 나는 수능에서 1등급 킬러 문제를 맞출 거예요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이고 이거 맞추면 1등급? 나머지 다 맞춘 상태에서 이거 맞추면 1등급. 아니 이것만 맞추면 병신이. 그치. 이거보다 낮은 난이도를 다 맞췄다라는 가정하에서 이거 맞추면 무조건 47점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것보다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어요. 앞에 표 채우는 문제 있잖아. 왜? 세포 분열 쪽에서. 그 염색체 유전자 그쪽에서 표 채우는 문제 있잖아. 딱 그거 제외하면 그거는 이거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 이거보다 쉬울 수도 있어. 항상 결국은 이거랑 그거랑 두 개가 1등급 킬러로 나오는 거고 둘 중에 뭐가 어려울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두 개가 빡센 게 맞는 거야?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거보다 어려울 수 있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 쉬운 문제를 다 맞췄다는 가정하에서 무조건 47점이야. 이거까지 맞추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끝까지 다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욕심이 맞고요. 일단 여러분들의 연습은 어디냐면 지금 이 복대립에 대한 연습은 나중으로 좀 미뤄두라고. 얘는 당장 여러분들이 연습할 게 아니야.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연습해도 돼요. 한 5월쯤 4월쯤 이때부터 하기 시작해서 6월 모의고사 근처로 해서 할 수만 있으면 나중에 연습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9월 모의고사까지도 할 줄도 몰라도 수능까지 9월에서 수능 사이에 잡기만 해도 되는 겁니다. 단 6월 모의고사까지 여러분들이 꼭 완성시켜줘야 되는 건 요 문제 요걸 분석 들어가기 전까지는 꼭 육모 전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육모 뒤에 이걸 추가해서 이 문제를 도전해보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아까 했던 것만큼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거 들어가기 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냥 가계도를 보고 뭐가 안 되는지 경우에서 하나가 제거가 됐으면 그 하나를 제거하고 나머지 세 가지 중에서 결국 나중에 가면 안 그려보고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근데 지금 당장은 그냥 셋 딱 그려. 그리고 그려놓고 나서 문제 단서를 최대한 사용하는 겁니다. 얘가 스몰 r이 여기서 4개가 나오고 얘는 6개가 나왔고 얘는 6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얘는 4분의 6이면 얘는 라지가 6개인 게 가능하니까 되는 것 같고 얘는 6분의 9여야 2분의 3인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라지가 9개여야 되니까 아 이건 절대 안 되네. 얘도 안 되네. 그래서 얘네들 탈락.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꼭 연습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당장 연습은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됐지?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거 말고도 연습할 거 너무 많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두 개예요? 그럼 그거 두 개 빼고 다 맞아도 1등은 그거 2개 빼고 다 맞으면 1등급이죠. 44점이니까. 간혹가다 1등급이 안 나오기도 하고요. 1편 45도 나오니까. 에? 진짜요? 생원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쉬워야 45가 나오는 거고 난이도가 어려우면 보통 이제 생원의 안정적인 등급 컷 요즘 이제 생원의 평균적인 안정적인 등급 컷이 43에서 44입니다. 그럼 좀 쉽다가 되면 45까지도 올라가고요. 좀 어렵다가 되면 42까지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뭐 다른 과목들을 보면요. 뭐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1점씩 낮으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인 등급 컷이 42에서 43 정도 되는 것 같고 좀 쉽다가 되면 44점, 좀 어렵다가 되면 41점 이렇게까지도 내려가고 41점은 근데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지구과학은 어차피 그 이상 어렵다가 되기가 힘들어요. 보통 42, 43에서 놀고 그 다음에 물리 같은 경우는 그냥 천차만별이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한 47, 48 좀 쉽다가 되면 50점이 돼버리고요 그냥 왜냐면 1컷이 49인 건 불가능하니까 물리가? 물리는 좀 쉽다 싶으면 1컷 50점 나와요 그냥 만점 좀 그리고 평균적인 난이도일 때가 47이야 만점이야 하나 틀려야 된다는 건데요? 보통 물리는 컷이 이래요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평균적인 등급 컷이 46에서 45에서 놀았습니다 좀 쉽다 싶으면 47, 48까지 올라가고요 좀 어렵다 싶으면 44까지 정도만 떨어지고 이랬었는데 작년 등급 컷을 보시면 이거보다 좀 더 낮아요 근데 작년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면 올해는 이제 화학은 계속 한 화학 생명이랑 비슷한 등급 컷이 나올 거란 예정이 되는 거겠지 작년처럼 계속 낼 거라면 쪽에 더 어려운 것들 아니에요? 원래 물리랑 화학? 응. 그래서 너네들이 선택을 하도 안 하니까 평가는 쉽게 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등급 컷이죠? 응. 아이씨. 왜냐면 어차피 하는 애들만 할 건데 걔네들이 문제를 쉽게 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쉽게 낸다고 애들이 안 하던 애들이 선택하지는 않을 텐데 근데 그냥 쉽게 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고인물들만 남았는데 문제는 쉬운 거지. 너무 빡세다. 근데 실제로 물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1컷 50점인 줄 알았어요. 이러고 나와. 시험 보고 나온 애들 보면. 실수하면 안 정도 돼. 버릴 문제가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도 좀 근데 애초에 너네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수능 1등급 개 잘하는 거예요. 원래 1등급은 어떤 문제를 버린다라는 각오로 가면 원래 불가능합니다. 어떤 문제를 버린다라는 각오로 가도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이 딱 3과목이 있는데 영어는 아예 절대평가니까 빼고 그런 과목이 딱 3과목이 있는데 그게 생명과학, 지구과학, 수학 이 3개밖에 없어요. 96점 1등급 가능 46점 1등급 가능 46점이 1등급이 확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과목은 46점입니다. 47점 47점이 1등급이 확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과목은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밖에 없습니다. 과탐 중에 화학 같은 경우는 47까지도 올라가고 48까지도 올라가기도 하니까 42면 애매한 거네요. 1이. 왜냐면 한 문제를 포기했다는 소리는 진짜 한 문제만 틀릴 수 있다랑은 또 다른 얘기거든.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한 문제 실수하는 순간 망하는 거네요. 그 실수는 항상 존재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보통 내가 한 문제를 포기하는 순간 나의 점수 가능성은 44점까지는 봐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제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는 1등급을 그냥 못 맞아요. 그래서 물리랑 화학은 1등급을 노리고 있는 학생들은 그냥 문제를 포기한다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생명하고 지구과학은 문제 한 문제를 포기하고도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굉장히 신기한 과목인 거지. 수학도 비슷하지. 수학도 한 문제 그거 하고 실수로 3점짜리 정도 날린다고 하더라도 93점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애지간하면 1등급 나오잖아. 수학은 등급
천차만별이긴 해. 난이도가 천차만별이라서. 이랬다 왔다 갔다 엄청 하더라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수학은 난이도가 천차만별이라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학이야말로 그냥 그 학생들의 척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아 그건 약간 인정. 그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면 수학 등급컷이 수학이 이제 등급컷이 또 낮게 나오는 거고. 물론 유난히 쉬운 해가 있긴 해. 유난히 어려운 해도 있고. 근데 보통 보면 그 막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에 올해 너무나 불수능, 이번에 올해 너무나 막 쉬운 수능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막 편차가 크진 않습니다. 실제 확인해 보면 편차가 있긴 있어도. 아무튼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는 수학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 또 수학 선생님 의견은 다를 수도 있고 제 의견은 말 그대로 그냥 의견인 겁니다. 전문가조차도 아니니까 난 수학 강사가 아니라서 그냥 한 말이고 사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갑자기 거기다 악플을 달고 있을지도 모르는 얘기예요. 이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냥 제 생각은 그렇다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난 못했어. 전 수학을 못했으니까. 기만이에요. 수학 1등 아니에요? 저 수능 아니에요. 수능을 망하셨어요. 네, 저 수학 수능 망했어요.